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켄터키를 중심으로 한 6개 주에서 지난 금요일 토네이도가 발생해 약 90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토네이도와 기후 변화와의 관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코비드-19 사망자가 거의 80만 명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호소했고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종전선언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해외 언론은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에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다고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해 권좌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세상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일축하고 이번 주 금요일 집권한 지 10년이 됩니다. 텍사스주 낙태법처럼 엄한 총기 규제법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가까웠던 벤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에게 최악의 비난을 하고 가장 멀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마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널리스트 크리스 월러스가 팍스 뉴스를 떠나 CNN으로 갑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고 오징어 게임은 골든글로브 TV 부문 작품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토네이도와 남북관계, 미국과 연관된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무척 한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발생 지역, 한정됐던 그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주로 이제 6개 주이고 그 밖에 다른 주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켄터키 주가 가장 큰 피해 지역입니다. 켄터키 주에서 사실은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러한 추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좀 전에 주지사가 발표하기를 현재 확인된 사망자 숫자는 64명이라고 했고 켄터키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치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교회에는 쉘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토네이도였냐면 사실 지금 토네이도 시즌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네시, 그 밖에 무슨 알칸소,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그리고 이제 그 일리노이주하고 켄터키주 사이에 그 인디아나주가 끼어 있죠. 인디아나주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인 이 켄터키주에서요. 켄터키주에서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인디아나주 130마일 떨어진 곳까지 이제 토네이도 강풍에 완전히 그 집이 파손된 그 집에서 사진이 날아가 버린 그런 정도의 강풍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은 바로 그 다슨 스프링스라는 지역인데 인구가 2,7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인디아나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디아나가 이제 이 켄터키보다 약간 북서쪽이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진을 받게 됐느냐. 사진을 보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사진이 1942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어떤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다. 우리 가족이다 해서 130마일이면은 한 200km도 넘는 곳까지 그 바람이 간 것이고 그리고 현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또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밝혀졌을 그럴 정도입니다. 다슨 스프링스라는 곳에서 완전히 그 파손된 집에서 날아간 사진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켄터키의 주지사가 켄터키주인데 민주당이 주지사입니다. 앤디 버셔라는 그 주지사가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고향에
반이 날아갔다. 이 아버지의 고향이 반이 날아갔다라고 한 곳이 바로 이 다슨이라는 이 지역이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그 지역 해서 이제 사망자가 테네시주에서도 이 켄터키 주의 아래죠. 4명이 사망했고 알칸소 주에서도 2명, 미주리 주에서도 2명, 일리노이 州 북쪽에서도 이곳은 이제 아마존 창고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10명이 그 가운데서 10분의 1 정도가 숨졌습니다. 미주리주에서도 이제 그 2명 정도가 그 숨졌고요. 그래서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막았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지역 토네이도가 중남부와 이 남동부가 점점 이 대평원 그 라키 산맥 동쪽의 대평원보다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연방 정부나 주 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구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복구 작업 같은 것은 다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켄터키 주에는 연방 재해 지역을 선포를 했으니까 모든 인력적인 지원과 자원의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점점 더 아주 그 평원인 그 로키 산맥 그 동쪽이 대평원보다도 더 위험해. 대평원보다도 로키 산맥 동쪽이 미국의 그 중남부하고 남동부 쪽이 더 위험해지는가?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기온이 굉장히 높고 습도도 높고 그러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세고 멕시코만은 유난히 따뜻하고 그 같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내륙과 이 멕시코만 쪽에서의 여러 가지 그 작용 같은 것 등등 때문에 바닷물 온도, 그 해수면 그 온도, 해수의 온도가 올해 몇 도 높아졌다고 하고 금요일에 이번 토네이도의 피해가 심했던 이 테네시의 멤피스가 80도였답니다. 겨울에 테네시 멤피스의 온도가 80도였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지난 주말 정도 됐으면 그 테네시의 멤피스는 한 55도 정도 돼야지 되는데 80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토네이도가 12월 달에는 별로 없거든요. 12월 달에 미리 오고 온도, 해수의 온도와 이 그 지역의 내륙의 온도가 다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적이 돼서 바람이 아주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토네이도잖아요. 회오리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12월에는 드물고 추운 날씨에는 이제 토네이도가 별로 없으니까 뭐 4월 이런 때 해서 되는데 결국은 기후 변화가 앞으로도 이렇게 그 켄터키주를 포함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애매모호한 이런 재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그 피해를 입은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황망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토네이도가 아니라도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불이 산 있는 데서 일어났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인근까지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번 토네이도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그 생각하고 열심히 그 연구를 해야지 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그 환경청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미국의 그 공통적인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한국 관련입니다. 한국 관련이기도 하고 미국 관련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호주를 방문을 해서 호주에서 한 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종전선언의 기본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종전선언이 최후의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의 뭐 비핵화가 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아니면 뭐 영국의 BBC나 아니면 영국의 가디언이나 이런 그 매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희망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어떤 그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호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미국의 매체나 뭐 거의 모든 주요 매체나
또 그 영국의 BBC 방송 등은 특히 이제 BBC 방송의 로라 비커라는 서울 특파원이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의 그 악수하는 것 그리고 한국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남북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악수를 하고 뭐 약속 말로 하고 이런 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본인의 그 마지막 그 어떠한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그 정권 그 교체에 그 본인이 원하는 후계자를 놓기 위해서라도 이 종전 선언을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종전 선언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종전 선언 뭐 이런 합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은 받을 것이 없으면서 상만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핵을 얼마나 포기할 것인가 전제를 두고 하면서 전제 없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 없는 미팅을 준비하자. 평양이 답해주기를 원한다 하는데 평양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경제 제재 같은 거 풀어주는 거 절대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이제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너무나 국내나 해외적으로 풀어야지 될 북한 문제보다 급박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북한이 선결 조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 뭐 대화에 안 나가겠다라고 9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경제 제재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군과 그리고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희망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쉽지 않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종전 선언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죠. 한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에 뭐 휴전하는 것에 이런 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만 테이블에 그 종전 당사국들을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전 선언이 된다 하더라도 역사책에 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BBC 방송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모든 그 당사국이 아니면서 주변 국가들을 당사국들을 한 테이블에 모으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디테일, 그 디테일은 외교적으로 표현을 할 때 말하자면 에베레스트를 등반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방문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할 때 이 같은 답변을 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얘기한 것만큼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흥미는 별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해외 언론의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주에서 발행되는 그 시드니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물론 공급망, 뭐 수소 이런 것, 뭐 현대자동차가 그 전기자동차 만들 때 호주가 갖고는 있지만 자원, 기술이 없는 이런 것을 수합하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이 보이콧하고 한국은 아직 그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는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것이 결국은 한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의 이번에 호주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호주는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쿼드 국가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여기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 미국이 원하는 그 아시아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함도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다. 호주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AP통신을 포함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얘기했었던 것이 10년 뒤인 지금 얼마나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하고
너무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태위태하다. 이거 군이나 어디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모든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 같은 의심을 다 지우고 10년 동안 왔다 하는 게 AP통신의 결론입니다. 첫 밀레니얼 독재자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금요일인데 그런데 이만큼은 왔는데 지금부터 더 중요한 문제가 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완성을 해야지 되고 동시에 배고픈 사람이 없이 경제적인 것을 끌어올려야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하면 장기 집권이 뭐 어려워진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장애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2018년, 2019년 했지만 그 뒤 2년 동안은 집에 북한에 가만히 머물고만 있고 워싱턴과의 관계는 일단 멈춤.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도 북한과 본격적인 회담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보물이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는 생존에 있어서의.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 미국의 경제 제재 풀기 역시 비핵화를 확실하게 실현한다는 확신을 미국에 주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고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AP통신 표현입니다. 말로만 했지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제 제재 풀어준다 이런 거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과의 무역도 조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북한이 지금 식량이 없고 물가는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고 약도 없고 물도 깨끗하지 않아서 장티푸스 같은 병 같은 것도 아주 널리 퍼지고 그러고는 있지만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나쁜 것이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나쁠 때 북한은 중국에는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상상하시는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미국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할 때도 그래? 미국이 결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고 싶으면 마지막에는 중국의 힘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슬쩍슬쩍 던졌었죠. 그 같은 전략적인 그런 자산이 그 북한이 그 중국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 이런 카드도 있거든 하면서 북한에 최소한의 식량 그 지원을 한다던가 연료 같은 것을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비상사태는 아닐 수도 있다. 이제 10년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뭐 그 안드레이 렌코프 그 국민대학교 교수를 뭐 한국 밖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이슈는 지금 이렇고 그 종전 문제는 그렇고 켄터키는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월요일 아침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생활 뉴스고요. 또 한 가지는 캘리포니아주에 관한 것인데 똑같은 이슈인데요. 똑같은 방법인데 불과 얼마 전에 남이 했을 때는 막 비난하다가 결국은 그 방법을 딱 그 차용해 오는 It's your life? 일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2억 7천만 명 이상이 숨진 게 아니라 감염 케이스고 숨진 사람은 뭐 한 53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이제 거의 5천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사망자는 뭐 조금 있으면 뭐 며칠 있으면 maybe 오늘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국 인구하고 이 사망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구비 원래 나와야지 되는 숫자보다 2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감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사망자보다는 감염자는 더 많아요. 사망자보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아주 그 백신 접종이 어려운 국가보다는 많이 맞았으니까요. 자의에 의해서 안 맞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1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다 하면은 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부스터샷 접종만이 지금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RNA 방식이잖아요. 존슨 앤 존슨과 또 모더나가 그러니까 존슨 앤 존슨이 아니라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가 mRNA 방식인데 이런 이 방식의 백신을 뚫은 것 같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방어막을 침투하는 듯 보인다. 과학자는 최종적인 뭐 증거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어막을 침투하는 듯 보인다 하면서 예방치료법도 다 그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사망자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사망자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나왔고 오미크론이 이제 제일 처음에 확인이 된 그런 사우스 아프리카의 경우는 대통령도 지금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다행히 그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증상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 퍼지는 속도는 델타 그 초창기에 퍼졌던 것의 2배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보다 더 많이 퍼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쓰지 않고 미시건주의 시골 지역 이런데 미시건이라고 자동차 공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원 통계도 상관하지 않고 결혼식에도 가고 아이들도 마스크 안 쓰고 뭐 이런 형태의 애틀란타에 그 한 분이 쓰신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병통제국은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하지만 내 주변에는 부스터샷은커녕 백신 접종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지역들 이런 그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한국의 부천에서의 그 얼굴 인식 그 테크놀로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이런 것이 있지만 양성 반응이 나오고 격리해야지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얼굴 인식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에 사진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을 부천이 인구가 한 80만 명 되는데 1월 달부터 부천에서는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개의 감시 카메라를 인구가 80만 명인 여기에 설치를 하고 이 격리해야지 되는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를 하는 거죠. 누구와 접촉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마스크 쓴 것도 얼굴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가 하는 것을 뭐 이 내용은 오늘 뭐 뉴욕타임즈, 로이터 전부 거의 모든 미국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꼭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스크바도 모니터 격리 중인 사람을 모니터를 합니다. 집을 떠나는가 떠나지 않는가. 인도, 폴란드, 중국 또 일본 뭐 이런 미국도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무슨 어떤 강제성 같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생활 보호 이런 거 물론 부천의 케이스는 동의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 하겠다 하는 동의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반드시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고 이 코비드-19 뭐 격리 중에 뭐 누구와 접촉했다 뭐 이런 그 코비드-19에 관한 목적으로만 써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뭐 7,000명 넘게 하루에 이 양성 반응 그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100명, 10,000명까지로는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이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를 그렇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부스터샷을 맞아야지 돼? 맞지 말아야지 돼? 그리고 아직도 백신 2번만 맞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문가들은 2번에 뭐 존슨 앤 존슨 1번에 백신 접종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전망입니다. 예상이기도 하고요. 캘리포니아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난 너무나 화가 난다 하면서
총기 규제에 관한 어떠한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총기 규제하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선 당연히 강화한다는 얘기고요. 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화가 났는가? 연방 대법원이 지난번에 이 그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서 임신 6주일 이후에는 할 수 없게 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 경우도 뭐 강간, 뭐 근친상간 같은 것도 예외로 두지 않고 하는 것을 이리저리 하고 하급법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시행하기는 하되 다만 이 낙태 시술소 등에서 텍사스의 낙태법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그 법을 시행하라고. 그러니까는 어느 쪽에 이제 그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아주 그 진보적인 주지사로서는 아니 그 같은 더군다나 텍사스의 그 낙태법이라는 게 낙태를 하려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낙태 시술소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소를 해서 뭐 $10,000를 현상금식으로 준다는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같은 6주일밖에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연방 대법원이 그 승인을 할 수가 있어? 여기에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8대1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유일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소송은 할 수 있게 해줬네. 여기에 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스태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회와 또 주검찰은 이제 이 행정부 그 게빈 뉴섬과 같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지 되겠다. 텍사스주의 낙태법과 같이 가혹한 것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으로 만들도록 연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캘리포니아의 시민이 총기 제조 회사라든가 총기 그 배분업자라든가 살상무기 그 판매자 등을 고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텍사스주에서 낙태하는 사람이나 낙태하는 사람을 어디에 시술소에 데려다 주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똑같이 그것도 $10,000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거리에서 살상무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를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안은 다르지만 텍사스주가 뭐 다른 것도 낙태 자체도 그렇지만 뭐 낙태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뭐 등등의 사람들을 고소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기고 나면은 $10,000를 준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비난을 했던 사람이 이 게빈 뉴섬 주지사거든요. 물론 그 6주일 넘으면 낙태를 못한다는 사안과 무고한 사람이 숨지는 총기에 관한 살상무기에 관한 이런 것은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 방법은 같은 방법을 들여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약간의 논란이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임금 인상된 것과 물가가 인상된 것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은요, 진짜 임금 인상은 평균입니다.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마이너스 2.3%다. 오늘 악시오스가 계산을 해놨던데요. 임금 인상이 아주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게는. 그러나 또 기업의 리더 또 투자가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임금 성장은 회사의 이윤이 줄어든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3%래요. 게다 대고 임금 인상이 된 사람들도 그런데 임금 인상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가디언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75세인데도 은퇴를 하지 못하는 사람, 하기 싫어서 일하고 싶어서 은퇴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퇴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페이먼트를 해야지 되니까 은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다음 10년 동안은 75세 이상으로 일하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96.7%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2020년에는 75세 이상 그 일하시는 분들 뭐 8%, 2030년에는 11.7%가 된다는 얘긴데요.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다음 10년 동안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저도 건강해야지 되겠고요. 뭐 저는 꼭 돈뿐만이 아니라도 일은 오래 할 수 있는 한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피 먼데이 뭐 이렇게 만나서 인사드리려면은요. 그런 뉴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한 그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 뉴스는 이겁니다. 18년 동안 박스에서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일했던 사람이에요. 박스에서 일했지만 오피니언 리더로서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로서, 호스트로서 이렇게 정말 많은 그 중요한 대선 때의 토론을 그 사회를 받고 뭐 지난번에도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인터뷰할 때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인터뷰나 사회 토론을 볼 때 항상 터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 월러스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 월러스가 18년 동안 본인이 일을 했었던 박스에서 떠난답니다. 어제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하고 인사드린 거예요. 박스 뉴스 선데이에서 하고 이제 CNN으로 간다고 했는데 워싱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저널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크리스 월러스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왜 떠나느냐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터커 칼슨이 같이 그 박스에서 일하는 물론 터커 칼슨은 저널리스트는 아닙니다. 오피니언 리더죠. 터커 칼슨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아주 애국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몇 회에 걸쳐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을 할 때 크리스 월러스가 강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 박스는 터커 칼슨 세상입니다. 터커 칼슨에 반대하면 이렇게 떠나야지 됩니다. 크리스 월러스처럼. 그리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셰 스미스도 떠나고야 말았잖아요. 그 밖에 다른 커멘테이터들도 이 터커 칼슨이 아직은 굉장히 시청자들도 많고 영향력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인 겁니다. 박스가 공영 방송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터커 칼슨 쇼에 보이콧을 하는 기업도 많지만 아직은 터커 칼슨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주죠. 터커 칼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박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터커 칼슨처럼 극단적이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우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다. 어떤 특정한 약만 먹으면 난다. 뭐 백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그 방송으로 해서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게 하는데 대단한 기여를 하죠. 터커 칼슨이 이런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냉정한 마인드에 뭐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터커 칼슨은 사실을 추구한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의 목적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방송을 많이 하고 크리스 월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본인도 물론 성향이 있죠. 성향보다도 사실을 쫓아야지 된다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최근에는 터커 칼슨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섭취하시는 것을 보셔도 원하시는 뉴스를 들으시잖아요. 극우건, 극좌건. 중도에서 이렇다 하면 쟤는 왜 어떤 땐 이렇고 어떤 땐 이래? 뭐 이 이슈는 왜 이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진행자를 쟤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월러스가 결국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애국적인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막 또 세뇌를 하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갔고요. 원래 그 예일 법대 나온 사람이고 MBC에서 일했고 ABC에서도 일했고 뭐 중요한 건 다 했어요. 뭐 나이틀리 뉴스, 미더 프레스, 뭐 프라임 타임 라이브, 뭐 나이트라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스 뉴스 선데이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그 마이클 월러스잖아요. 60 미니츠에 해서
50년 동안 본인이 일한 거 마더 테레사도 인터뷰를 했고 레이건 그 전 대통령 6년 동안을 본인이 레이건 대통령 6년은 커버를 했는데 그때 중국에도 동행을 했고 한국의 비무장지대도 갔고 같이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CNN의 그 플러스 주중 쇼를 지금 맡게 됩니다. 해서 뉴스의 자유, 뭐 융통성,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접근법 같은 것 나 굉장히 좋다라고 팍스를 떠나는 것 자체가 18년 동안 살았으니까 집이잖아요. 슬프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셰퍼드 스미스, 셰프 스미스, 또 크리스 월러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까지는 버티지만 박스에서 버티지 못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CNN 방송이 이러저러한 게 어제 그제 사이에 계약이 완료됐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크리스 코모라는 사람을 문제가 있었고 형의 그 성추행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앵커로서 뉴스 앵커로서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했다고 하니까 또 어떤 여성은 저 사람도 나에게 형이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했어 하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코모를 아주 미련이 없다는 듯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버릴 수 있는 게 뒤에서 이런 밑작업이 있었구나. 저희 추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CNN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데를 해서 더 많은 그 시청자들과 접근을 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하는 것에 굉장히 흥분된다고 했잖아요. 크리스 월러스가 새로운 직장, 전혀 박스와 반대되는 분위기의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개척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어드벤처, 모험인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살인 줄 아세요? 크리스 월러스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크리스 월러스는 올해 나이가 74세입니다. 여러분도 74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에 켄터키를 방문한다고 보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토네이도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방문해도 끝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것은 가서 뭐 대통령이 뭐 그런 많은 것들을 뭐 청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연방 정부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여러 방송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그 빌 올라일리 그 예전에 박스에서 일했었던 뭐 성추문 이런 것으로 해고됐던 빌 올라일리 그 히스토리 투어 위드 빌 올라일리와 올라일리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며칠 전부터 계속 벤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제일 먼저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녹음까지 했다 하는데 두 개 다 틀립니다. 제일 먼저 축하한 사람은 캐나다 총리고 즉시라고 했는데 즉시도 아니고 한 12시간 기다리다가 녹음이 아니라 트위터로 얘기를 했고요. 뭐 두 사람 다 이 벤자민 네타냐후는 지금은 선거에 졌지만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하는 게 필요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겨주고 이런 거 저런 것 하면서 미국에서 이스라엘 하면은 막 신봉하는 복음주의자들 표를 얻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아주 오바마는 내가 오바마를 좋아했었다. 그는 스마트하고 샤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글쎄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골든 글로브가 외신 기자 협회에서 주는 아카데미상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골든 글로브의 TV 부문이 포함이 돼 있는데 오징어 게임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의 인물을 뽑는데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꼽았거든요. 주식시장은 그의 손가락에 말에 움직이고 우주에 대한 꿈, 뭐 50세의 억만장자, 광대, 천재,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 비전, 기업인, 여러 가지 뭐 일 중독자 등등의 말이 많은 일론 머스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는데 일 중독자인 거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무모한 것도 많고 자만심이 많은 것도 맞고 그러나 대단한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단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못 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 지니어스라고는 하지만 지니어스라고 모두 다 현명하다, 위스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죠. 일론 머스크. 시사주간지 타임은 항상 최고의 일을 한 사람만을 그 해의 최고의 인물로 꼽진 않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